다빈치 리졸브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강의의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다른 그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리졸브로 가지고 와서 연동 작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리졸브 자체적으로 이미 그 편집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좀 단순하게 하려면은 리졸브 안에서 편집과 색보정, 출력 작업을 모두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해주는 게 좋죠. 하지만 그 작업의 제 성격에 따라서는 편집과 색보정 과정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런 협업 작업,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경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네,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과정은 사실 이제 그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입문자 레벨 단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작업 컨셉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더 이제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 과정 안에서 많은 부분이 좀 생략이 되어 있거나 아주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제외가 된 상태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리졸브가 아닌 다른 그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내용을 리졸브 안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약간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죠. 바로 이제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또 애플사의 파이널 컷 프로, 또 아비드사의 미디어 컴포저가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통 NLE, Non-Linear Editing, 바로 이제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로 보통 표현하게 되죠.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명확하죠. 주어진 비디오 클립에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길이를 커트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나의 어떤 영상 결과물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그 리졸브에서 했던 과정과 똑같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런 NLE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편집 정보가 있겠죠. 그 편집 정보를 바로 그 리졸브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 내용, 이 편집 정보를 다이렉트로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는데, 바로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편집 정보를 리졸브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편집 정보를 따로 담은 파일을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리졸브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마다 이 편집 정보를 다음 같은 XML, EDL, AAF, 네, 바로 이런 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편집 정보를 바로 리졸브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리졸브는 현재 XML, EDL, AAF 이 세 가지 파일 포맷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NLE 소프트웨어마다 이 편집 정보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의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타입을 다 지원을 해주지만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미디어 컴포저는 이 중에서 일부분만 지원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의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바로 편집 소프트웨어가 프리미어 프로죠. 프리미어 프로는 이 세 가지 타입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그 범용적으로 좀 쉽게 쓰일 수 있는 XML 포맷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미어 프로로부터 어떤 그 영상의 편집 내용을 XML 형태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상태를 그대로 리졸브로 갖고 와서 프리미어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리졸브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그 기억해야 할 점이 XML 형태를 사용해서 편집 정보를 저장했다고 해서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편집 내용이 리졸브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그 이 XML, EDL, AAF 같은 이런 파일 포맷을 사용해서 편집 정보를 넘기게 되면 대부분은 기본적인 편집 정보, 뭐 컷 단위 또는 이제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는 디졸브, 또 일부 클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 정보, 그런 이제 기본적인 성격의 편집 내용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을 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 편집 정보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짧은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리졸브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업 자체는 이제 비교적 좀 단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긴 하는데 제가 미리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실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과 색 보정 관점에서 가장 이제 좀 이상적이고 문제가 적은 아주 깔끔한 그 작업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이제 그 워크 플로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작업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구조를 뜻하게 되죠. 워크 플로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이 쉬워지려면은 촬영, 편집, 색 보정, 출력 단계에서 가능한 동일한 비디오 내용을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이제 작업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촬영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색 보정, 그 다음에 출력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애당초 처음부터 영상을 촬영했을 때 사용했던 그 형태가 편집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색 보정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출력 단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된다면 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해상도가 1920, 1080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HD 해상도가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23.98, 그리고 파일 포맷은 H264 코덱을 가지고 있는 MP4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규격이 그대로 편집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색 보정 단계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 출력 단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면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복잡성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분명히 이제 촬영 단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 포맷 자체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형태가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해상도가 다르다든가 어떤 영상은 HD 해상도인데 어떤 해상도는 4K 해상도, 뭐 어떤 해상도는 SD 해상도, 어떤 영상은 23.98이고 어떤 영상은 29.97, 또 어떤 영상은 59.97 이런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코덱이라든가 파일 포맷조차도 AVI, MOV, 뭐 RAW 포맷, MXF 뭐 등등등 다양한 파일 포맷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소스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편집 단계에서부터 무척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소스가 이제 여러가지 타입인 경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섞어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 뭐 요즘에 이제 그 편집 소프트웨어는 해상도 크기가 다르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도 대부분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집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이제 그 새 버전 소프트웨어로 넘기거나 최종 출력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이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경우 있죠. 어떤 영상은 25프레임, 어떤 영상은 23.98, 또 어떤 영상은 29.97, 또 어떤 영상은 50, 뭐 60 등등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가 섞여 있는 영상을 가지고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이제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 편집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색 보정을 하거나 이제 최종 출력을 했을 때 각각의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가 다름으로 해서 영상의 전체적인 품질, 그런 색감, 또 모션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촬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정적인 경우 있죠.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런 풍경만 촬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움직임이 많고 또 어떤 배우가 나와서 대사를 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성격의 영상이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초를 구성하는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는 얘기는 1초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25프레임 영상은 1초에 25개의 그림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23.98은 대략적으로 24개의 영상을 사용하게 될 거고 29.97은 30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1초로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가 달라짐으로 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내용이 밀도가 달라지게 되죠. 각각의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산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계산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각적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파이널 컷 프로가 이런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그런 영상을 한꺼번에 섞어서 편집을 했을 때 언뜻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색 버전과 출력 단계에서는 모션 이상하게 좀 과격하게 뚝뚝 끊어지거나 화질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잔상이 심하게 생기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가능한 동일한 규격, 즉 동일 규격의 영상을 사용해서 모든 과정을 진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동일 규격이 아닌 그런 영상을 섞어서 믹스를 시켜서 꼭 작업을 해야 된다면 가능한 편집을 하기 전에 각각의 영상을 동일 규격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떤 다양한 영상 규격이 다른 뭐 a.mov라는 파일이 있고 또 b.avi 또 c.mp4 각각의 이제 그 파일의 포맷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프레임 레이트도 다른 이런 다양한 파일을 하나의 이제 그 동일 규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바로 재인코딩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어도비사의 미디어 인코더라든가 애플사의 컴프레서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재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 동일 규격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재인코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특히 이제 그 FPS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FPS가 같은 영상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FPS가 이제 서로 다른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영상을 이제 섞어서 꼭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는 똑같이 맞춰놓고, 즉 재인코딩을 해서 모든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것을 하나의 프레임 레이트로 통일시켜서 편집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작업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바로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몇 가지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세부 정보창에서 이제 각각의 비디오 클립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로 세로 해상도는 보게 되면 네, 다행히 모두 다 똑같습니다. 1920, 1080, 즉 HD 해상도란 얘기죠. 그런데 이 프레임 레이트를 보게 되면 프레임 속도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영상은 이제 29.97, 24.98, 60, 25, 29.97, 25, 25. 네. 지금 이제 편집에 사용될 소스 비디오 클립이 모두 다 제각각 프레임 레이트가 다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상태를 프리미어 프로로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의 어떤 그 정해진 타임라인 FPS 속도로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최종 출력 단계라든가 색 보정 단계라든가 또 여러가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영상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규격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규격을 통일하지 않는 상태로 작업을 해도 결과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재인코딩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인코딩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 작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마스터 해상도, 마스터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 결정은 뭐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최종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HD로 납품을 하느냐, UHD, 4K 해상도로 납품하느냐, 아니면 뭐 DVD로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편집, 색 보정, 출력 단계에서 사용될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바로 HD 프로젝트로 1920, 1080으로 해상도를 지정을 해주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 FPS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따로 원하는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 규격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해상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메인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 규격은 편집과 색 보정, 최종 출력 단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프레임 레이트를 바꾸거나 해상도를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편집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편집 중간에 해상도를 바꾸거나 프레임 레이트를 바꾸거나 여러가지 기본 정보를 이제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번 결정을 바꿀 때마다 기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드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을 해서 제가 아까 준비를 해놓은 영상을 하나의 규격으로 모두 통일시켜서 인코딩을 해주겠습니다. 미디어 인코더를 이제 실행을 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작업할 자신의 이제 마스터 해상도, 마스터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전 설정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사전 설정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코딩 사전 설정 만들기가 있죠. 네. 내보내기 이제 설정에서 사전 이름을 설정 이름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 지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편의상 이름을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식이 있죠. 여러 가지 그 형식 구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포맷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퀵타임 포맷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재인코딩이 되는 파일 포맷들은 전부 다 그 확장자가 MOV 퀵타임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설정 기준은 사용자 정의로 바꿔놓겠습니다. 비디오 보내기 체크, 오디오 내보내기 체크. 네, 영상이 이제 오디오로 갖고 있으면은 그 오디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비디오 부분에서 바로 인코딩을 했을 때 사용되는 인코딩 코덱 타입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DNxHR, DNxHD 형태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다른 어떤 그 타입의 코덱을 설치를 했다면 그 코덱 리스트가 아마도 여기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보통 현재 그 업계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봤을 때 많이 쓰이는 이 비디오 코덱 형태는 바로 어떤 그 소비자 관점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바로 H264 같은 포맷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업무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덱 형태가 H264가 아닌 바로 이런 그 DNxHD, DNxHR 또는 이제 애플사의 프로레스 또 스냅홈 뭐 이런 그 업무용으로 쓰이는 코덱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기술적으로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코덱이란 뜻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 코덱에 비해서 이 업무용 코덱을 쓰게 되면 단점이 품질이라든가 어떤 안정성은 높지만은 파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변환을 했을 때 파일이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공간이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저는 DNxHR, DNxHD 코덱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품질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품질 프리셋이 존재를 하죠. 저는 이제 그 HD 해상도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080 계열의 해상도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80p, DNxHD, HQ, 8비트 이런 포맷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제 그 이 프리셋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품질의 차이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또 방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MP4 같은 소비자용 파일 포맷을 업무용 규격으로 바꿔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이용한다 그러면 SQ 8비트, HQ 8비트, HQX 10비트 이 범위 내라 그러면 아마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각각의 이제 그 해상도 프리셋에 따라서 뭐 영상에 재인코딩이 됐을 때 어떤 품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상업적인 성격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프리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질의 기술적인 차이는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또 얘기를 하자면 또 너무 또 방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기본 비디오 설정이 있는 소스 일치를 풀어서 이제 풀게 되면 영상의 이제 그 가로 세로 해상도라든가 또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너비 높이 체크를 풀면 이제 해상도를 이제 바꿀 수 있죠. 1920, 1080을 그대로 이제
정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체크를 풀어서 프레임 레이트를 바로 아까 제가 이제 하기로 결정한 29.97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필드 순서도 이제 풀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 없음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할 이 소스 자체가 인트레스 형태의 영상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횡비는 체크를 풀어서 정사각형 픽셀 타입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소비자용 비디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종횡비는 대부분 1.0 정사각형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주죠. 오디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샘플 속도는 48kHz, 샘플링 비트는 24비트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좀 단순한 케이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가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의 사전 설정을 저장을 해줍니다. 확인. 이제 사용자 사전 설정 및 그룹에 보게 되면 바로 아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정했던 그 형태가 그 리스트가 그대로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1920, 1080, 29.97 이제 인코딩을 할 영상을 전부 다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다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사전 설정을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코딩할 모든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등록한 그 사전 설정이 보이죠? 프로토 프리셋 V01 선택. 그럼 이제 한꺼번에 사전 설정 내용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경로는 바로 현재 지금 제가 그 파일을 가져온 이 경로상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되는 이제 파일 이름을 보게 되면 이름 형태는 이제 똑같이 저장이 되지만 확장자가 퀵타임 포맷인 MOV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개별적인 이제 그 사전 설정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개별적인 이제 설정을 뭐 바꿀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인코딩할 영상을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똑같은 동일 규격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인코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기열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인코딩을 하기 시작하죠.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보면 MOV 파일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각각의 이제 MOV 파일을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로 좀 확인을 해보죠. 네. 그렇게 원본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복잡한 그런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환된 이후의 결과물도 크게 무리가 없이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이제 그 이미지가 깨지거나 깜빡거림이 생기거나 잔상이 생기거나 그런 영상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은 지금 일단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본 mp4 파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원본 프레임 레이트는 25프레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29.97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원본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원본하고 1대1 한 프레임 간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각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위화감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재엔코딩 과정을 통해서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영상을 하나의 규격으로 모두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다음 강의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